특히 미용 성형과 관련된 이런 시술이나 수술일 경우에는 되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망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여성 사망자의 중앙 나이값 29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오늘은 미용 성형 시술에 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제 동기 중에서 성형외과를 잘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뭐 미용 성형이라고 하면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미용 성형도 필수 의료,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삶의 어떤 활력, 새로운 삶의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좋은 시술이기 때문에 미용 성형 자체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잘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법의학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의료사고 사망의 건수도 부검을 합니다. 대개 이제 위중한 수술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설명을 듣고,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는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를 블레임하거나,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어떤 이게 잘못됐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되게 문제가 되고 법의학적으로 부검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는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뜻밖의 사망이라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경우에 부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특히 미용 성형과 관련된 이런 시술이나 수술일 경우에는 이게 많은 분들이 예뻐지려고 한 건데, 그리고 이게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뭐 예를 들면 나쁜 결과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분노를 하고 유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겠다, 이래서 오늘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선 미용 시술은 간단하다, 뭐 그냥 눈 감았다 뜨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일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긴장을 하는데요. 뭐 주사 한 방이거나 레이저 치료거나 잠깐 마취하고 끝나는 일이라고 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위험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 미용실 예약하듯이, 우리가 헤어컷 하듯이 이걸 예약하고 그냥 제가 이수지 씨가 무슨 성형외과 실장님 나오는 것도 짤방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뭐 비의료인에게 뭐 가격 흥정하고 뭐 어느 범위 할 거냐 이런 얘기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인식 같아요. 근데 이제 법의학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 현실이 그렇게 완벽하게 다 똑같지는 않다. 우리가 흔히 이수지 씨가 나오는 그런 재미있는 거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논문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제가 책만 소개시켜 드리는데, 앞으로는 논문도, 의미 있는 논문들도 이거 관련돼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Beauty and Fatality, 미용, 아름다움과 치명적인 뭐 결과, 이런 건데, 저희 채널에 출연하신 박소영, 기억나세요? 박소영 법의관님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국립과학사연구원에 의뢰된 미용시술 관련 사망 사건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 주제를 조금 제안해 주신 분은 박소영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왔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선 9년간 얼마나 모았냐? 국과수에 50건의 사망 사례를 모았습니다. 연평균은 한 대여섯 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뭐 성형외과랑 뭐 피부과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그리고 젊게 살고 싶잖아요. 저도 뭐 주름 같은 거 이런 거 좀 없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 아내가 이제 실제로 보는 거랑 유튜브랑 볼 때랑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 유튜브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혹시 울세라 써마지 받을 생각 없냐. 아내가 이제 근데 뭐 저야 뭐 50대 중년의 남성이라 크게 관심 분야는 아니었지만 법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미용 시술은 사실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급여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가 꼭 사망뿐만 아니라 각종 뭐 이런 것들이, 분쟁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통계로 정확히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술 건수 대비 합병증이나 사망 발생률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국가수에 왔다는 거는 문제가 매우 커져서 이걸 꼭 밝혀야겠다면서 분쟁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망자의 80%가 여성이었어요. 그 여성 사망자의 중앙 나이값, 그러니까 나이 쭉 펼쳤을 때 중앙 나이값이 얼마냐? 29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죠? 29살이면 제 입장에서 애기 이제 진짜 딸뻘인데 20대에서 40대까지 펼쳐놔도 젊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되게 건강한 여성들이에요. 건강하고 젊은 여성들. 그러니까 뭔가 고혈압증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뭐 몸이 안 좋았던 분들도 아니고 그냥 미용시술, 미용수술 받으러 왔다가 돌아가신 분들인데요. 그러면 어떤 시술을 해서 사망이 발생했을까요? 뭐 물론 아주 큰 수술도 있지만 되게 얼굴과 목 부위의 시술, 전체 한 52%가 얼굴과 목 시술에 있고요. 쌍꺼풀, 코성형, 리프팅, 안면 윤곽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많이 하죠. 다음은 지방 흡입이 약 22%, 그 다음에 질 필러 등 여성 생식기 시술이 12%, 기타 가슴, 두피, 몸통 필러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시술 다 쭉 얘기해 보니까 어때요? 그냥 혹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럴 정도로 아주 흔하게 행해지는 시술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굉장히 드문 시술이 아니라는 점이죠. 가장 많은, 그러니까 이런 시술들을 받았는데 왜 사망했을까? 46%가 마취 관련 사망이에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제 마취라고 하면 우리 수술실에서 뭐, 자, 하나, 둘, 셋 하고 우유 주사 같은 거 마취 유도제 넣은 다음에 선생님이, 마취과 선생님이 호흡기 딱 씌워주는 그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취는 넓은 개념이라서 미용 클리닉에서는 흔히 수면 마취로 프로포폴 진정, 또 국소 마취제 주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 사망한 게 46%라는 거예요. 분석된 사례 중에서 마취 관련 사망에서 가장 많은 건 프로포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65%, 그러니까 마취 사고 중에 반 이상이 프로포폴 사용에 관한 사망이었는데요. 프로포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강력한 진정제이자 마취 유도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게 사용하면 매우 명약입니다. 잠도 푹 잘 수 있고요. 뭐 그냥 딱 자고 일어나니까 시술이 끝났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과용량이 투여되거나 투여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호흡이 억제될 때 즉각적인 대응, 특발성 호흡 억제라는 치명적 부작용이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나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온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약을 적절하게 썼는데 의사가 근데 갑자기 호흡 억제가 온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호흡을 확보하고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갖춰진 경우에는 숨을 못 쉬면 수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위험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고에서 3분의 2가량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만 있고 마취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사고가 3분의 2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 뭐 간단한 시술이니까 프로포폴 뭐 잠만 한번 주무시고 있으면 돼요 그러는데 실제로 프로포폴을 사용했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마취과 의사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호흡 확보하고 쉽게 말하면 해독제라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관찰하니까 좋은데 이게 없는 경우예요. 실제로 마취는 전신 마취뿐만 아니라 마취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간단한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를 즉각 발견하면 응급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 전문 의사가 따로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시술을 또 집중하다 보면 이게 환자의 지금 삐삐삐삐 여러분 아는 거 있죠? 산소가 어느 정도고 이게 또 모니터링이 동시에 의사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드시 마취과 관련된 의사가 있었으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그게 없는 경우에 이런 사고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요? 대개 마취 관련 사망인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머지는 뭐냐? 시술 관련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흡입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지방흡입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을 막 하면서 여기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출혈성 쇼크, 그 다음에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합병증은 시술 후가 아니라 시술 다 끝났습니다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이 사례에서 관찰이 됐습니다. 복통이 생겼는데 이거 뭐 지방흡입해서 여기 당연히 아프겠지 참다가 뒤늦게 왔을 때는 이미 뭐 복막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출혈성 쇼크가 발생하든지 이러면서 사망한 경우예요. 특히 제가 따로 이 논문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거기에 이름이 좀 영어로 써서 어려운데 이게 이제 질성형인 게 뭐냐면 질에 여러분 여성생식기 질에 필러를 놓는 거야. 그러면 약간 좁아지면서 예쁜이 수술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쁜이 수술이 이제 좀 필요하신 분도 있겠죠. 필러라는 게 FILLER 채워 넣는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몸의 성분 중에 일부를 사용해서 많이 쓰는 게 이제 여러 가지인데 히알루론산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더 평평하거나 조금 더 볼륨감을 준다거나 조금 더 뭐 질수술이면 조금 더 좁게 만든다든지 조금 더 탱탱하게 보인다든지 이렇게 쓰는 걸 필러라고 해요. 근데 여기 6건의 질 필러 사망 시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5건이 이 필러가 들어가면서 이 필러의 물질이 혈관 안으로 들어간 거야. 거기가 사실은 질은 정맥이 매우 풍부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질이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가 또 성관계를 할 때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관여하는 뭐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게 관여하는 거니까 정맥이 되게 많은데 여기에 필러를 넣는다. 이게 혈관 안에 들어가는 거야. 대량의 필러를 넣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필러가 정맥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심방, 이심실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대량의 필러가 돌고 돌다가 우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우심방. 그래서 우심실로 가고 우심실에서 폐로 확 쏴주는데 왜냐면 산소를 먹으면 피를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폐혈관에서 작아지는 데서 필러가 막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산소를 머금고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좌심방, 왼쪽 심방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산소를 못 먹는 케이스가 산소를 제대로 못하니까 질식으로 사망하는 거야. 이걸 뭐라 부르냐? 폐색전증. 실제로 이 사례 제가 살펴보니까 38세 여성이 15ml 많아요? 많은 거예요. 15ml의 히알루론산 그거를 필러를 질에 주사한 거야. 좀 탄력 있고 조금 더 좁아지게 했더니 20분에서 40분 만에 이게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가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야. 병원으로 이송돼서 뭐 빨리 이송을 했지만 집중치료, 중환자실에서 10일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뇌가 이미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어요. 또 다른 35세 여성. 35, 38 너무 젊잖아요. 이게 뭐 이제 가장 꽃다운 나이인데 이때 질 필러 시술을 받고 불과 4분 만에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와서 한 달간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손상, 이미 뇌가 망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건 폐렴, 자연스럽게 폐렴으로 사망하고 말았어요. 두 사례 모두 부검을 통해서 폐에서 그 혈관에 박혀있는 필러, 이거 녹지도 않아요. 이게 발견됐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시술이 국내에서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승인한 용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내에서 필러가 허가되어야 된 사용 범위는 안면 주름 개선, 음경 확대, 또 손이나 얼굴 볼륨 회복 등의 이런 데 쓰이지 질에다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상 용도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논문에서도 확인했고요. 문헌 검토에서 보고된 사례에서 81%가 무면허 시술, 그것도 의사가 아닌 이거 뭐 예뻐지고 더 남편한테 사랑받고 남자친구가 더 좋아할 거야 하면서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예뻐져요. 이러니까 이거를 시술을 무면허 시술을 81%에서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돌아가신 분도 있죠, 당연히. 근데 무면허한테 받으면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거야. 질뿐만 아니라 이제 맞아요. 피부에도 피부에도 잘못 넣으면 그렇죠. 처진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시술이 100% 안전한 시술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숙고. 왜냐면 시술이란 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병증이. 네, 그런 거죠. 결론적으로는 뭐야? 마취.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할 게. 두 번째는 시술 자체의 합병증. 지방흡입 괜찮은 거 아니에요? 뭐 연예인들도 봤는데
또 질필러 거기서 왔어. 그거 저기 예쁘니 저기 뭐 박사님 있어. 의사는 아니지만 잘해.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술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나는 다 아는데 가지. 좋은데 위험하지 않은데 가지. 이거 보신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마취 관련 사망은 87%가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마취 전문의가 없고 그냥 요 관련 전문의에서 시행된 거야. 그리고 98%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유령 병원이나 무슨 이모, 무슨 주사를 많이 놔주는 이모, 고모 이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전문의가 하는데도 위험할 수 있나요? 하는데 위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많은 미용 관련 전문의 선생님들이 아이 너 지금 우리 망하게 할 거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잘하는 데는 잘하죠. 왜냐하면 철저하게 하는 데니까.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그럼 어디가 진짜 병원이냐? 제 친구가 하는 병원을 소개시켜주기 쉽지만 근데 이러면 또 이게 제가 친구를 홍보하는 게 되는 거니까 제 친구들이 하는 병원이 아니고 꼭 확인해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말 미용시술이 나한테 필요한가를 일단 자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치료이지만 일종의 치료이긴 하지만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지 기능적으로 외모를 약간 바꾸는 건데 이게 위험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셨죠. 모든 시술, 모든 약물, 모든 수술은 위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과장하는 건 아니지만 위험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걸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술을 받음으로써 내가 얻는 이득, 내가 얻는 게 위험도를 감수할 정도인지 또 외모에 의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변에 압박이 있다면 그게 진짜 압박인지 진짜 불만인지를 또 일시적인 감정인지 에이 고쳐버려 뭐 이런 건지 진짜로 나한테 필요한 건지를 꼭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래요. 제가 외국 것들도 쭉 다 리뷰를 해봤는데 여러 외국의 학회에서는 특히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생식기 미용 시술을 왜 받으시냐? 호주, 미국, 캐나다, 영국, 뉴질랜드 우리와 이런 경험해 봤겠죠. 이런 데서 생식기 미용 시술은 두세 번 생각해 봐라. 두세 번.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게 사실상 어렵다. 왜냐면 정맥에 너무 많은 거기에 정맥총이 있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해야 되냐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권고하는 게 아니라 특히 생식기에 관련된 미용은 좀 고려해보자. 진짜 필요한지.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시술도 있으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꼭 해야 되겠냐. 두 번째, 되도록이면 아니라 제가 제 친구, 제 가족이라면 가족이 시술하고 싶다면 해야죠. 꼭 필요하다고 결정을 내렸다면. 그러면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지 그 병원에 그 마취과 전문의가 그 선생님과 함께 꾹쭉 참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면 마취 할 거예요. 막 이래서 실장님이 수면 마취 잠깐 저희 프로포 안 써요. 미다졸람 써요. 이러더라도 이게 좀 더 안정되게 마취과 선생님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마취 전담 의사가 혹시나 나의 바이탈 사인, 활력 징후가 흔들릴 때 대기할 수 있는 그거를 전담으로 봐줄 수 있는 전문의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보시고 악플에 또 뭐 이렇게 나 성형외과 하는데 필요 없다 뭐 이렇게 하셔도 그건 감수할게요 제가. 근데 저 같으면 저도 친구가 당연히 있는 데를 추천합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병원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거 말고는 직접 물어봐도 되고요. 직접 물어봐야지 제일 확실하죠. 어떤 마취과 선생님이 들어오냐 그러면 마취과 선생님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실하게 대답을 들을 수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가면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형외과 또 미용 시술 관련 병원들은 마취과 선생님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아니면 뭐 잘 계약 관계로 인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혹시 마취과 필요 없어요. 이거 뭐 간단한 시술인데 이러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되게 괜찮겠죠. 근데 위험할 수도 있다. 요 말로 가름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보고 홈페이지 확인해보고 또 주변에 시술을 받은 분들이 있으면 한번 같이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내 몸에 손대는 건데 이거를 그냥 뭐 300방에 400만 원이요? 뭐 이렇게 그냥 하기에는 가격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약간 리스키해요. 내 몸인데. 그렇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게 실장님이 말 잘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취 후에 호흡이 멈추거나 심정지가 온다면 그때 마취과 선생님 있으면 좋죠. 제세동기가 있고 또 전신마취 합병증인 악성 고열증이라든지 드물지만 이런 거 할 때 주변과 이송 관련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또 약물의 응급 이송 체계에 완벽하게 우리 병원 사고 안 나요? 이 병원을 조심해야 돼요. 사고가 안 나는 병원이 있어요. 하다 보면 명의라도 사고가 나요. 서울대병원도 사고 납니다. 근데 그때 적절하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응급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건지 물론 마케팅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안전사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안 갈 수도 있지만 그걸 홍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시스템을 기반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술 전에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지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성형외과 무척 추천하고 싶은 데가 있는데 물론 이수지 닮은 분이 나오셔갖고 이게 안전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해줘야죠. 의사 선생님이 또 충분한 어떤 이거 괜찮아요 이런 선생님 조심해야 돼요. 진짜 전문의 선생님이라면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마취과 선생님 항상 있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명시적으로 합병증 얘기해 주는 선생님이 진짜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합병증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니 아무리 간단한 약물도 위험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냥 그거 알면서도 그 리스크가 너무 낮으니까 근데 그거 꼭 알려주기 위해서 타이레놀 사도 잘 안 보이는 깨알 같은 글씨에 다 있어요 부작용이. 그렇듯이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다면 어때요? 선생님이 그런 얘기는 해주는 거야. 드물지만 이런 게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큰 걱정 안 하셔도 저희가 이런 하고 방비, 악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게 그런 선생님이 있는 데가 진짜 안전한 데야. 저희 사고 안 나요? 그런 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몇 건 냈는데 사고가 한 건도 안 났어요. 이러면 의심해 봐야 돼. 그 다음에 시술 후에 합병증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를 또 얘기해 주는 선생님. 시술 끝났어요. 퇴원할 때 혹시 아프거나 심하면 꼭 또 가셔야 되고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꼭 얘기해 주는 24시간 응급 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의 응급 관련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거. 예를 들면 지방흡입 같은 거 하면 지방흡입이 대부분은 괜찮죠. 제가 지금 정말 악결과인데 안타까운 건 이게 나한테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그것도 선생님이 직접 얘기해 주는. 선생님이 바쁘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바쁘지만 그렇지만 꼭 얘기해 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꼭 이런 거 퇴원 후에 혹시 아프시면 응급적으로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너무 못 참겠으면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들 얘기해 주고 내가 어떤 병력과 어떤 복용약물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살펴주는 선생님. 내가 예를 들면 고혈압증이 있다? 그래요? 하고 당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단 꼼꼼하게 그걸 확인하고 여러 가지 수술의 악결과 안 나는 게 최고지만 시술의 악결과를 꼼꼼히 살펴주신 선생님. 그런 선생님의 성형외과나 그런 선생님이 하는 전문의 병원이나 그런 선생님이 하는 피부과 이런 데를 추천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 전 필수 의료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 요거를 해주는 병원에서 하시면 훨씬 더. 그리고 생식기 제가 악플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생식기, 특히 여성 생식기 미용 시술은 100번 더 고려해보자. 100번 더 고려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일단 광고와 현실 사이. 광고야. 마케팅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유명인의 추천. 연예인 나오죠. 간단하고 안전한 시술. 참 좋은데 이게 이제 그 마케팅 용어고 실제로는 합병증 발생률이나 사망 위험 아주 드물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지 않아요. 인터넷 후기도 여러분 전 빼고 싶어요. 큰 데염인데 이러면 막 쭉 성형외과 뜹니다. 그러면 되게 위에 상위권에 뜨는 건 약간 의심스러워요. 마케팅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제가 의심한다는 건 아니고요.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거 받아야지 그러면 긍정적인 것만 찾아보면서 알고리즘이 그렇게 작용해요. 그래서 너무 그런 광고에 안전 100% 안전 세상에 그런 거 없다. 두 번째 시술 시간과 위험 관계예요. 되게 저희가 이 논문을 살펴보니까
얼굴 목 시술의 평균 시술 시간은 4.2시간이고요. 지방 흡입은 4.6시간, 일부 사례에서는 11시간이 넘는 사례도 있어요. 한 번에 여러 시술을 받는 경우에, 그러니까 나 지금 저기 휴가 받았어. 그러니까 한 번에 뭐 이게 다 이것저것 다 해야 돼 이러는데, 시술이 길어지면, 그리고 여러 시술이 누적되면 위험도가 당연히 증가합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것도 상업적인 거니까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마취 유지 시간, 출혈량, 그리고 신체에 가해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굉장히 위험도가 올라간다. 그래서 국내 그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떤 시술이라도 6시간 이내를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시술을 한꺼번에 받는 거 너무나 경제적이고, 또 직장인이니까 이것도 언제 받아, 한꺼번에 한 큐에 뭐 여기 하고 싶지만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해보면 좋은 질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이 시술을 받지 않으면 내 삶이나 건강에 실질적인 문제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꼭 하고 싶다 해야죠. 그러면 내가 이 시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합병증에 대해서 들어봤는가를 한번 질문을 해보고요. 이 결정이 내가 일시적인 감정, 옆 부서에 김대리가 놀려서 하는 거냐,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하고 싶었다, 충분히 숙고한 결과인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른 대안은 없는가, 또 최악의 경우 예기치 않는 악결과가 나아갔을 때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 있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골고루 살펴본 다음에 이 시술을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용 시술은 간단하지 않아요. 마취 자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있고요. 시술 합병증이 사망으로 이어져서 저희 업계에서 또 예기치 않게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전문 의료기관에서 해도, 어느 의료기관에서 해도 사고는 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용 시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결정이 나의 인생에 충분하게 고려되고 큰 영향을 끼친다면 해야죠. 필수 의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그렇지만 시술 전에 꼭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돼요. 천천히 결정하세요.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충분히 이 모든 걸 다 파악하고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충동적인 결과가 아닌지를 고려한 다음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더 좋은 시술을 받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칫 이거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근데 소개도 시켜주고요. 근데 안전은 돼서 하셔야죠. 우리 더 안전하고 더 예뻐지고 더 내 모습이 마음에 들려면 사고 없어야 되잖아요. 사고 안 나요 이런 데는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